김도형의 통합과학 2025 1장 과학의 기본량과 측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통합과학 김도형입니다. 자, 오늘은 통합과학 1, 바로 1장 과학의 기본량과 측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는요, 바로 시간과 공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의 규모는 어떤 범위로 한정할 수가 없다. 여기서 보시면 아주 짧은 시간부터 아주 긴 시간 동안의 규모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간도요, 아주 작은 원자의 크기부터 너무너무 넓은 우주의 크기까지를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은 어떤 특정 범위로 한정할 수 없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자연 세계는 어떤 세계와 어떤 세계로 나누어집니까? 자, 이 자연 세계는요, 바로 미시 세계와 바로 거시 세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뉴턴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뉴턴이라고 하는 그 분이 중력의 법칙, 즉 만류인력의 법칙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힘들이 유효한 세계가 바로 거시 세계고요. 그런데 이 힘이 유효하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중력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칙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아주 작은 원자의 세계로 가면 이러한 법칙들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 미시 세계라고 합니다. 그럼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의 그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아주 작은 원자의 크기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미시 세계는 아주 작은 물체나 현상을 다루고요, 거시 세계는 큰 물체나 현상을 다루는 세계입니다. 자, 그래서 탐구 대상은요, 원자, 핵, 원자, 분자, 이온 등 굉장히 작은 거의 10의 마이너스 11승부터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 그 사이에 그 정도 크기를 다루는 거고요. 그 이외의 세계는 거시 세계의 탐구 대상이 된다. 자, 이 각각의 탐구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하는 장비 역시도 조금 달라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전자현미경이라든지 입자 가속기는 아주 작은 단위의 미시 세계를 다루는 장비고요. 그 이외의 망원경이나 이런 것들은 거시 세계를 다루는 관측 장비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넘어가서요, 우리가 규모라고 하는 스케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의 대상의 모든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아주 넓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규모와 공간의 규모가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요, 측정 대상의 규모를 고려해서 각각에 맞는 관측 장비를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시세계를 보려고 하는데 망원경으로 관측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주 멀리 있는 천체를 관측하려고 하는데 현미경으로 관측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거기에 크기와 그 공간의 규모에 맞는 관측 장비가 이렇게 따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규모와 공간의 규모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 가면 되겠어요. 자, 이제 궁금합니다. 시간은 어떻게 측정을 했고, 과거에는 어떻게 측정을 했고, 지금 현대는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그리고 이 공간, 즉 길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는 어떻게 측정을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현대는 어떻게 측정을 했을까요? 여기서는 과거에 측정했던 방법들과 현대에 측정했던 방법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암기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시간과 공간의 측정이 필요했을까요? 우리 선조들은 어떤 기준을 뒀을까요? 지금은 시계가 있지만 그때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너와 나의 약속 시간을 정해야 돼. 근데 약속 시간을 시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정하느냐? 이거 궁금하단 말이야. 예전에는 어떻게 정했냐면 맥박으로 이런 것들도 정했어요. 맥박이 한 100번 또는 뭐 한 10,000번 맥박이 이렇게 뛸 때쯤 우리 보자. 또는 태양이 매일 뜨고 지기 때문에 야, 태양이 지평선에서 떠오르기 시작할 때 좀 보자. 아니면 태양이 아주
최고로 고도가 높아 있을 때 우리 그때 만나자 이렇게 시간을 정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간의 규모, 즉 길이를 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사람이 키가 어느 정도 된다. 야, 우리 고장에서 저기 있는 고장까지, 저기 있는 장소까지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느냐? 이런 것들은 바로 어떻게 정했냐면 우리가 지금 인체로 있는 이런 팔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다리 한 폭의 길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의 거리는 팔로 한 4개, 5개 정도의 팔이 연결되면 그 정도의 길이야 하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사람들의 팔의 길이가 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시간의 측정 방법의 과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이나 공전을 이용해 가지고 시간을 이제 측정하거나 일정한 속도로 빠져나가는 물, 그게 바로 물시계죠. 물시계.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는 여러분들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현대의 시간 1초, 1초는 과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바로 세슘 원자시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정한 어떤 파장이 몇 번 진동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우리가 1초라고 하죠. 이건 정의를 딱 내려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뒤쪽으로 넘어가서 자, 과거와 현대의 시간 측정하는 방법 보세요. 예전에는 물시계예요. 자, 물이 어느 정도 차 있는데 한 반 정도 비어질 때쯤 우리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야, 태양이 여기 있는데 태양이 지금 여기 아주 떠올라 가지고 그림자 길이가 가장 짧을 때 또는 그림자의 길이가 한 45도 정도 있을 때 한 3분의 1 정도 있을 때 보자 이렇게 시간을 정했던 거고요. 자, 하이언스의 진자시계 같은 경우는 진자 운동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일정한 주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간을 정했고요. 그런데 현대는 어떻다? 세슘 133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33이라고 하는 그 질량입니다. 질량. 우리가 원자들의 질량은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로 나타내죠. 그 수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원자에서 방출되는 어떤 특정한 빛이 이거 선생님이 읽지도 못하겠어요.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1초입니다. 이 정도 거의 91억 번, 92억 번 정도 진동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1초라고 하는 것으로 딱 정의를 내렸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길이 측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는요, 과거에는 몸의 일부나 어떤 특정한 길이의 막대로, 이 막대의 한 4배 정도 돼, 5배 정도 돼, 이렇게 이제 측정을 했고요. 지금 현대는 어떻게 측정해요? 현대는 여러분들 줄자 같은 걸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빛을 쏘아가지고 빛이 공간에 나아가는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 되돌아오는 속도를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요, 선생님 이거 피트, 1피트, 2피트 조금 들어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외국 같은 곳은 피트 단위를 잘 쓰는데 그 피트가 바로 이집트에서 발 한 폭의 길이를 피트라고 한 거예요. 자, 우리 한 치 앞도 못 본다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의 키가 8자다, 9척이다. 예전에는 이런 과거에 있는 어떤 소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런 것들은 바로 이렇게 한치라고 하는 것을 마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 마디를 한치입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못 본다라는 거, 눈앞에 있는 상황 그 자체도 못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한자라고 하는 것,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자라고 하는 거예요. 8자면 이 키가 8배 정도, 와, 엄청 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하지만 현대는 어떻게 측정을 한다? 빛으로 길이를 측정하더라. 이겁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로 기본량과 유도량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량과 유도량은 일단 물리량이에요. 무언가를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정도, 이건 측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빠르기 또는 질량, 속도,
가속도, 어떤 물질의 양 이런 것들은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그런 물리량에는 기본량과 유도량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 우선 우리가 무슨 양을 측정을 할 때는 단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국제 단위계는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의 물리량이 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의 단위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국제 단위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량 중에서 기본량 7개를 정했어요. 그 7개를 정하고요. 그 기본량, 여러 가지 단위들이 많이 쓰일 수 있지만 우리가 국제 단위계에서는 7개의 기본량에 대해서 7개의 단위만 쓰자. 즉, 기본량 1개에 대해서 1개의 단위만 쓰도록 하자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에서 각각의 다른 단위를 쓰기 때문에 이 다른 단위를 쓰면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몸무게가 70이야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70kg을 쓰죠. 그런데 영국과 같은 곳은 파운드를 쓴단 말이야. 이 70이 가지는, 그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소통할 때 힘들기 때문에 정한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각 기본량에 대한 한 가지 단위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 단위는 초, 분, 뭐 많죠? 그 중에서 초만 쓴다는 거고요. 길이는요, 미터, 킬로미터 또는 뭐 야드 이런 것들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대신 미터만 쓴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본량은 여러 가지 단위가 있어요. 한 개의 기본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위가 있지만 국제 단위계에서는 한 개로 지정한다라는 거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기본량이 존재하고요. 이 기본량을 적절하게 곱하고 나누고 해서 유도하는 유도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만약에 길이, 미터, 그런데 시간의 기본량, 초 있습니다. 그러면 1초 동안 얼마만큼 내가 갔냐, 그 빠르기를, 속도와 속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유도량입니다. 즉 기본량을 가지고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유도한 물리량을 유도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얘네들은 단위의 접두어들을 붙어요. 양이 조금 많을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 만약에 1km/s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 10,000km 또는 10만 km로 가면 0이 너무 많이 붙기 때문에 우리가 기호 접두어를 써가지고 테라, 기가, 메가 또는 데시, 센치, 밀리, 마이크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써서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기본량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량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다른 량으로 대체될 수 없는 량이다 이 말입니다. 즉, 질량은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양도 어떠한 것도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한 물리량을 바로 기본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물리량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체크. 여기 진짜 중요해요. 많이 틀립니다. 기본량의 단위에는 여러 개의 단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 단위계는 딱 하나로 통일하자 우리 이렇게 약속을 정한 거고요. 예를 들어 온도는 기본량으로 화씨, 섭씨, 켈빈 온도를 쓰는데 국제 단위계에서는 켈빈이라는 것만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7개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바로 나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광도, 그리고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물질량입니다. 각각의 단위들도 당연히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죠. 시간은 초를 쓰고요. 길이는 미터를 씁니다. 질량은 킬로그램을 쓰고요. 전류는 암페어, 온도는 켈빈 온도, 그리고 광도는 칸델라, 그리고 여기 있는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건 화학에서 아주 잘 나오는 몰입니다. 되셨죠? 7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기본량을 가지고 바로 유도를 한 거, 얘네들을 곱하고 나누고 해서 한 것들을 바로 유도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부피 같은 것들은 바로 어떻게 합니까?
길이와 길이와 길이를 3개를 곱해가지고 유도한 량입니다. 예를 들어 속력 같은 것은요, 시간이라고 하는 기본량과 길이라고 하는 기본량을 가지고 적절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밀도는 길이와 길이와 길이, 즉 길이를 가지고 그리고 질량을 가지고 기본량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만든 것을 밀도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즉 이렇게 여러 가지 유도된 양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측정과 측정 표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우리가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의 양을 잰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양을 측정할 때는 적절한 측정 단위와 적절한 측정 도구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측정하는 측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측정 도구가 없어. 그러면 대략적으로 양을 추정하는 어림이라고 하는 활동도 있는데 이건 진짜 대충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과 과학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어떤 자료 등을 통해서 어림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측정하고요, 소음을 측정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0.5까지 우리가 어림해서 읽는 것이고요. 이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아하, 요거 한 10개 정도 되니까 20개, 30개, 아하, 40개 정도 되겠구나. 이런 과학적인 사고 활동이 바로 어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측정 표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 측정 표준은 어떤 양을 측정할 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위에 대한 기준이에요. 자, 1초와 1m에 관련된 것은 야, 너 왜 이 1초를 너는 1초 이렇게 하니? 야, 너는 왜 1초? 그러면 서로 다른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초에 대한 정의, 1m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는요, 바로 어떤 것을 했느냐.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1m에 대한 정의를 내렸지만 지금 현재는 빛이 진공해서 이 숫자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빛이 진공해서 2억 9,979만 2,458초 동안 진행한 거리입니다. 되셨죠? 오케이. 이렇게 거리를 1m로 하자. 그것분의 1을 1m로 하자.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전 세계 사람들도 공통된 초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주인을 만났을 때 1초에 대한 정의가 똑같이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주인과 조우를 했을 때 우리가 1초, 너 1초, 오케이, 똑같은 1초를 쓰는구나. 시간 단위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고요. 자, 시간 측정의 표준은요. 자, 과거에는 하루의 길이를 우리가 평균 태양일이라고 해서 평균 태양일을 86,400으로 나눈 값을 1초로 정의했어요. 즉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태양이 내 머리 위에 있어 그 다음 내 머리 위에 딱 올 때까지 하루 동안 태양이 완전 높이 떠 있는 것부터 높이 떠 있을 때까지를 86,400으로 나눈 그 시간을 1초로 하자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이고요. 지금 현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이 서두에 이야기를 했듯이 세슘 133 원자에서 방출되는 어떤 특정한 빛이 이만큼 진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을 1초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1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2장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바이바이.